어머니, 저는 안방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새 침대, 새 커튼, 새 화장대, 그리고 장롱 안에 걸린 연분홍색 원피스. 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피스는 누구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년아, 그게 아니라 저는 침대 옆 협탁을 봤습니다. 남편이 먹는 혈압약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여자의 립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아직도 바보천치로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제 고생을 안쓰러워하며 남긴 그 아파트, 그 집에 남편의 새 살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참는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58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로 산 세월이 그들에겐 고마움이 아니라 만만함이었다는 걸요. 친정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면 참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법처럼 믿었습니다. 남편 박만수와 결혼할 때 시댁은 빚더미였습니다. 남편은 늘 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 뒤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돈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엌, 마트 파트타임,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 생활비로 들어갔고 남편기 살리는 데 쓰였습니다. 제 몫은 없었습니다. 야, 언년아. 내 아들 만수가 밖에서 기가 죽으면 되겠냐? 돈은 내가 좀 더 벌더라도 남편 대접은 똑바로 해라. 남자는 기가 살아야 성공하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늘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참고, 제가 조금 더 벌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쌓여간 수모들, 제가 조용히 참을수록 그들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돈도 제 몫, 집안일도 제 몫, 욕을 듣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시댁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 돈 5천만 원으로 시댁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시아버님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금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제 눈앞에서 시누이 전세 자금으로 넘겼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만정이한테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운한 마음에 한마디 하자 시어머니는 눈등가리를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내 딸 주는데 내가 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난리냐? 너는 우리 집안에 굴러온 돌이야. 어디서 재산 탐을 내? 번지수 잘못 찾았다. 남편 놈은 옆에서 밥그릇만 긁으며 엄마 말이 맞아. 만정이 시집가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라며 방관했습니다. 반반과 독박 집안일. 남편은 대기업 만년과장으로 일하며 월급이 오를 때마다 제게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구한 것은 철저한 생활비 반반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가 혼자 버는 집이 어디 있냐? 공과금, 식비, 애들 학원비까지 정확히 반반씩 내자. 내가 마트에서 버는 돈도 있잖아.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유흥을 즐기면서도 집에 쌀이 떨어지면 제 통장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까먹었고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붙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몸살이 나 누워 있으면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자빠져 자냐? 내가 여우 같지 못하고 곰 같아서 내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다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700만 원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친정엄마 장례식 때였습니다. 엄마는 췌장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떠나셨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주 자리에 3시간 앉아 있다가 회사 회의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조의금 10만 원을 보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돈도 참 깔 때 깔끔하게 가지. 애들 고생만 시켰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한을 가슴에 묻고 사는데 불과 몇 달 뒤 시아버님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제사는 아버님 오죽이니까 크게 해야 한다. 일가 친척 다 부를 거니까 제사 비용으로 700만 원 내놔라. 어머니, 700만 원이라니요? 제사상 차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왜 들어요?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토를 달아? 친척들 오면 갈 때 여비도 챙겨주고 선물도 돌려야 내 아들 만수가 문중에서 대접받는 거야. 돈 없으면 친정 엄마가 남긴 유산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거 700만 원 내놔라. 남편 놈도 옆에서 당신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슬퍼했냐? 우리 아버님 제사인데 그 돈이 아깝냐? 돈 안 내놓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자식들 앞길은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참고 버틴 세월을 통째로 짓밟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요양병원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내 마누라와 아들놈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시아버님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편 명의로 남기셨습니다. 그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수 이름으로 해두지만 실상은 내 공이다. 내가 지킨 집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우리 가족,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값이 1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건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앞둔 어느 주말에 터졌습니다. 저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려고 시댁에 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 어떻게 언년이 그 미련한 년한테 그걸 쏙 숨길 생각을 했어? 시누이 만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내가 누구냐? 그녀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말 안 하면 평생 몰라. 아버지가 만수 앞으로 남긴 그 아파트 말이다.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증 나왔잖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수야, 그래 은정상 간녀이 걔는 마음에 드냐? 애가 참 참하고 싹싹하더라.
내가 처복이 없어서 그런 여우 같은 애를 이제야 만났어. 그 아파트에 은정이 살림 차려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대놓고 살아라. 엄마, 은정이가 엄마 칠순 선물로 명품 가방도 사놨대요. 언년이 걔는 평생 마트에서 캐셔나 하니까 그런 걸 알기나 하겠어요? 애들도 이제 대학 다 졸업했으니 대충 꼬투리 잡아서 이혼 서류 던지려고요. 재산 분할? 어림도 없죠. 그 아파트는 아버지가 저한테만 상속해 주신 거라 특유 재산이라서 언년이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법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남편 놈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살림을 차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 그 집은 아버님이 제 고생을 안쓰러워하며 남겨주신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 상간녀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깔깔거리며 제 흉을 보고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부려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언년이 그녀는 이혼당하면 갈 데도 없을 테니 우리 집 와서 식모살이나 하라고 해. 킥킥.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저들은 발뺌할 겁니다. 저만 미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잔인하게 저들이 웃던 자리에서 무너지게 만들겠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다들 모여 계셨네요? 제가 칠순 잔치 준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세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딱 봐도 찔린 얼굴이었습니다. 왔냐? 왜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죄송해요, 여보. 아,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제사 비용이랑 칠순 잔치 비용 말이에요. 제가 친정엄마 유산 정리한 거랑 그동안 모은 쌈짓돈 합쳐서 700만 원 마련했어요. 여기 통장에 넣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역시 우리 언년이가 착해. 만수야, 내 처한테 잘해라. 그럼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늘 죄송하죠. 당신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앞으로 어머니 더 잘 모실게. 남편 놈은 기가 살아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증스러운 인간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웃어둬라. 그 돈이 너희들의 수위를 살 돈이 될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그 아파트에 드나든 날짜, 그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새 며느리처럼 챙긴 문자,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참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록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 아파트 세금은 누가 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세 납부네요. 관리비 이체 기록, 시댁 빚을 갚았던 통장 내역, 친정 땅을 판 계약서까지. 변호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착각하고 계시네요.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혼자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당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면 이제는 누가 빈손으로 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뷔페,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시누이 시댁 식구들까지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마지막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칠순 잔치 때 감사 영상을 틀어드릴게요. 친척들 앞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보여드려야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언년이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네. 그래, 아주 멋지게 만들어봐라. 저도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눈물 없이 못 볼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제일 자랑하고 싶어 하던 자리에서 당신이 제일 감추고 싶어 하던 걸 꺼내 놓아주겠다고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환과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시누이 시부모,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는 은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 후배라고 소개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행사가 중반쯤 됐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큰 며느님께서 준비하신 감사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도 나왔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네. 시어머니는 감격한 듯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때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를 바보로 안 시댁의 민낯.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놈이 당황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어이, 저게 뭐야? 당신 영상 편집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두 사람이 가구 매장에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우리 살면 되겠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들었던 그날의 대화도 흘러나왔습니다. 자막까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그냥 큰 며느리은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말 안 하면 평생 몰라. 은정이 걔를 거기 살림 차려줬으니 대놓고 살아라. 남편 박만수 언년이 걔는 이혼당하면 갈 데도 없을 테니 우리 집 와서 식모살이나 하라고 하죠. 킥킥. 시누이 박만정, 어떻게 언년이 그 미련한 년한테 그걸 쏙 숨길 생각을 했어? 엄마 대단해.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곧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터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박 과장 바람 피운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 새 살림을 차려줬다고?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 회사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이의 시부모는 얼굴이 굳은 채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린 먼저 가보겠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충분히 나간 뒤였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남편이 숨기려던 것, 시어머니가 덮으려던 것, 제가 30년 동안 혼자 삼켰던 모욕까지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예전의 저는 없었습니다. 참고 고개 숙이고 혼자 울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차가운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조용히 살았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셨어요? 시댁 빚을 갚은 것도 저였고, 집안일을 떠하는 것도 저였고, 친정엄마 장례식 때조차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버님이 남긴 그 집에 다른 여자 살림을 차렸더군요.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도와주셨고요. 저를 쫓아내고 식모처럼 부리려고 하셨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당한 만큼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남편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집안 망신을 시켜. 그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제 뒤에 있던 경호원 2명이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나 남편의 고함이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만수, 당신이 그랬죠? 아버님이 준 아파트는 특유 재산이라 나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법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30년간의 내 기여도, 당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세금 내역, 전부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 오늘 아침에 가압류 신청 넣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그 여자랑 살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잔치 평생 못 잊으시겠죠?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참은 건 몰라서 참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라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이용하셨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청구할 겁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말이 아니라 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있던 은정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숨어 있는 분, 고개 들고 들으세요. 남의 가정 무너뜨린 대가 법원에서 치르게 될 겁니다. 위자료 청구서 당신 앞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박만수 씨, 회사에도 필요한 자료가 전달될 겁니다. 회사 후배라고 소개했던 그 여자, 정말 후배였는지, 그 집에 왜 함께 드나들었는지 직접 설명해 보세요.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본부장은 차가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 과장, 내일 아침 회사에서 봅시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친척들은 자리에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누군가는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본대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언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어. 제발 만수 직장만은 살려다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항상 그러셨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그 말, 어머니가 곱씹으세요. 제가 찾은 번지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박만수는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제 30년간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몫을 받아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증거를 쥐고 끝까지 버티는 일이라는 걸요. 남편과 그 여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 대단하던 사랑도 식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자 그 여자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신용이 무너졌고 지금은 지방 공사 현장을 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소식을 묻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잘난 아들이 무너지자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딸 만정이는 면회 한 번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남을 도구처럼 쓰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믿던 사람에게 외면당한 겁니다. 저는 지금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트 일도 그만뒀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웠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 돈을 쓰며 다른 여자를 만나던 남편도 없습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평화라는 걸요. 제 인생은 58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참는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희생한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로 많은 가족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신호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